하겠습니다. 이후 행사는 경기대 부총장님이신 이재봉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자,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출제 여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 목차는 1장이 어린말, 2장이 교육과정의 구성, 그리고 3장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4장이 맺은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8월 30일에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그 현행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서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9종의 그 출판사에서 초판이 발행된 교과서로 지금 한국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그 문제점이 저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발행되자마자 많은 그 역사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관심 분야 위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학술 세미나의 취지에 맞춰갖고 특히 그 군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다 주제별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고의 취지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그 구성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발표문 책자에도 제가 이 표를 다 제시를 해놨는데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왼쪽은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이 되겠고, 오른쪽은 현행 교육과정이 되겠는데, 제가 현행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례를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이전 교육과정은 한국사가 한 권으로 발행된 반면에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한국사 1권과 2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서 발행되었고, 그 목차를 지금 비교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전근대, 지금 전근대가 1단원에서 2단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목차도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 전근대가 6단원이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죠. 근대 이전이 총 8그 챕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 현행 교육과정에서 1단원은 정치사가 되겠고, 2단원이 대관계사, 경제사, 조금만 더 가까이 돼갖고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예, 사회사,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그 근대 초기 부분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1863년서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그러니까 1910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2단원 근대 초기 부분은 6단원에서 4단원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수치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사 2권입니다. 왼쪽이 이전, 오른쪽이 현행 교육 과정인데 일제강점기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는 한 단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두 단원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사 같은 경우에는 2단원, 현행 2단원 같은 경우에는 1공화국서부터 5공화국까지, 그 다음에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6공화국서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일제강점기는 조금 줄어든 반면에 대한민국사 부분은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북한사가 분량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교육과정은 단권,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번 현행 교육과정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사 1은 전근대사 중심, 한국사 2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 즉 근대에 대한 용어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라는 용어가 들어간 단원 앞에서 나왔었는데, 자, 2단원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그 다음에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국민이 빠져 있죠. 그런데 저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양요, 그러니까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일단 근대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거기서부터가 근대의 시작인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시마스 출판사 여기 한쪽만 서술을 해놨고 나머지 교과서는 그냥 기존의 서술을 다습하거나 아예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한국사 1은 앞서 얘기한 대로 전근대 중심, 그 다음에 한국사 2는 근현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사 2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가 근대 아니냐,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긍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기존 교육 과정이 전근대사가 대폭 축소되고 근현대사가 대폭 증가하면서 일제강점기의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지적을 수용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차례를 소개했다시피 일제강점기에서 한 단원을 뭐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전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 모두 교과서 전체 분량은 300쪽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해 보면 한국사 1에서 한국사 1, 그러니까 한국사 1에서 전근대사의 비중은 25%에서 33%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전근대사가 두 단원이 더 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비중에서 약 8% 정도가 상승했고요. 근대 초기는 대신에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8%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는 8%를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1863년서부터 1910년까지는 8%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흥선대원군 서술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는 그 대내 정책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그 흥선대원군의 그 양요,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이게 그 전근대사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대에 포함이 되는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2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을 빼버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비중이 25%에서 20%로 5% 하락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사가 25%에서 30%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느냐,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북한사가 한 6쪽에서 한 8쪽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1공화국서부터 5공화국까지 그 대단원 하나, 그 다음에 6공화국서부터 현재까지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분리 서술을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차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행 교육과정의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를 해봤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그 현행 지금 쓰이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주제별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헤네메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시마스, 미래엔 총 9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처음으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검정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절차적 하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좀 내용을 보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과서 저자 일부의 성향이 검정 과정에 좀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8종입니다. 8종.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종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제가 연구를, 이 본 발표문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취소 처분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다룬 내용도 포함했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주제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로 제시하는 것은 현행 한국사 1 교과서의 출판사별 내용을 비교한 건데, 선사시대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선사시대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고, 고조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에 실린 팔조법, 그 다음에 고조선의 유물을 제시하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지도, 보통 이 지도에는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서부터가 이제 철기 시대에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철기라고 제가 따로 써놨고,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 다시 말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이제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낙랑군을 설치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선사시대가 적게 지필이 된 데는 한쪽 모두 합쳐갖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제일 많은 쪽은 3쪽인데, 선사시대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사로 따지면 약 70만 년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쪽에서 세 쪽 정도로 너무 간소화시켰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보통 그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외를 했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8조법 위주로 내용을 다루는데 그 8조법도 이제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그 지도도 그 맨 밑에 시마스 미렌 같은 경우에는 그 실려있지 않고 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0.235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한 5줄 정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안 써놓은 교과서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한국사의 맨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도 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랑 비교를 하자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 10쪽 정도를 다뤘는데 이게 반의 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감소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그 낙랑군 지도를 그 빼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괄호에 넣고 무라고 써놨죠. 그 지금 두 군데 같은 데서는 또 낙랑군 지도를 지금 뺐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제가 다시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평균 이제 두 쪽 분량으로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쓰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철기 같은 경우에 단지 몇 줄을 서술했고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열성을 관가했다고 하는데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학습입니다. 근데 심화학습을 하려면 중학교 때 그 단군신화를 다뤘으면 고등학교 때는 8조법이라든가 아니면 고조선의 그 영역을 알려주는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맞추지 못한 교과서들도 있고 낙랑군을 표시하지 못한 지도도 있었습니다. 자, 추가로 그 한국 고대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채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채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 국가를 대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부채제인데 물론 제가 그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전공 학자들도 이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 실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학습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출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거는 저 교과서 한 군데만 실려 있으니까 출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서술들이 각 교과서마다 상당수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시대 국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후고구려 후백제 이것은 당대의 그 나라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이 그렇게 부른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학사 교과서만 소술해놨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한테 그 국호의 그 유래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교과서가 기본에 좀 충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주류성, 매수성 등 그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수성은 그 나랑 전쟁과 관련해서 삼국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과거에는 연천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연천이랑 양주가 대립하면서 그 요런 연구 성과를 이제 그 반영한 교과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과서도 있는데 참고로 제가 제시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주류성은 뺀 경우도 있고 매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주류성과 매수성을 함께 얘기하는 경우 또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들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완성된 나당 전쟁에 대해서는 좀 최신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동아출판에서는 그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그 다음에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세계사적 시각에서 제시를 했는데, 교과서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각국이 어떻게 연동성 있게 돌아가는지를 좀 제시해주는 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해서 요거를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 왕조별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시마스 교과서만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부서당,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하고요.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연군 주진군,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육군인 영과 수군인 진이 있고, 조선 후기에는 5위가 중앙군이 5군형으로 바뀌고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되는데, 이게 단원별로 쓰여있는 경우도 있고 쓰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시대별로 저자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중앙군과 지방군, 즉 군사제도에 대해서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제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통일신라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보다시피 통일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만 모든 교과서들이 다 제시를 했고, 통일신라의 지방군서부터 이후 조선 후기까지는 쓰여있는 경우도 있고 쓰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군사 관련 기록에 대해서 관심도나 흥미를 교과서에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고려 무신정권과 관련된 서술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도방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도방에 대한 서술을 좀 보면 최충원이, 그러니까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시기에 도방을 확대했다, 도방을 강화했다, 이런 서술만 보이는데, 원래 도방은 그 이전인 경대승 집권기에 경대승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병기구가 도방인데, 앞에 그 얘기는 없고 그런 서술이 없고, 갑자기 최충원 때 도방을 확대했다, 도방을 강화했다. 자, 이와 같이 써놓으면은 좀 교과서를 통찰력 있게 보는 학생들은 그 전에 도방이 만들어졌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최충원 집권기에 도방을 만들어서 확대시켰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기구와 관련된 서술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을 다시 제시했는데, 제가 도방을 예로 들었지만 전근대사의 비중은 이전 교육과정은 20%였는데 제가 금년 교육과정은, 이번 교육과정은 33% 늘어났다고 했지만, 근데 또 내실을 좀 보면 도방을 비롯해서 몇몇 내용들, 앞에서 지금 군사제도도 얘기했죠. 중앙군, 지방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늘어나는데 학습 내용이 더 군제사, 전쟁사와 관련해서는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서술을 하려면 앞서 얘기한 대로 경대승을 앞에다 제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집권기에 확대가 되었다, 부활해서 확대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쓴 교과서가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런 서술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집필 기간은 짧고 또 그 다음에 시대별 전공자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량은 300쪽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을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히 그 군제사나 전쟁사와 관련된 그 서술들이 좀 많이 그 빠진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시한 것은 전쟁사는 아닌데 잠깐 그 소개를 해보자면 고려 시대에 그 실시된 본관제와 그 다음에 그 신분을 얘기하는 정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도 아직 그 뭐 통설이나 아니면 지지를 받는 학설이 있다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뭐한데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마다 각자 서술을 해놨어요. 뭐 본관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본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피지배층 가운데 이제 그 특별한 계층을 이제 그 지칭하는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교과서의 서술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또 서술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만약에 수능에서 출제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모든 이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다 봐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게 수능이랑 연관돼 갖고 교과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어떤 교과서로 보든지 간에 다 국가 시험을 이제 볼 수 있다는 이런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서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를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봤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현재 6개 교과서만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관제만 써놓은 경우, 그 다음에 정오만 써놓은 경우, 둘 다 써놓은 경우, 둘 다 안 써놓은 경우, 그래서 둘 다 안 써놓은 경우는 이제 세 종이 있죠. 어쨌든 교과서 서술이 내용도 문제지만 그 핵심 개념 제시에 있어서 어떤 지금 좀 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자면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딱 이런 경우 본관제나 정오는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1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3.1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일제히 포갑에 맞서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일제가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항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력으로 투쟁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평화적인 만세 시위로만 끝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교과서에 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요거는 지금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동아출판이 지금 현재 그 교과서 가운데 채택률 1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출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일제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화성 제왕리 등에서는 한국인을 학살하였다. 일제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만세 시위는 점차 무력 저항으로 바뀌었다. 자, 이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의 그 탄압에 맞서갖고 그러니까 물리력을 쓴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항거를 했음을 좀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인 서술을 제대로 지향한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른 교과서들을 써놨는데 지금 현재 그 3.1운동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서술을 해놓은 것은 한 군데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팔로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뒤에서 다시 제시를 하겠지만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 소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는 이것을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제가 표로 제시했다시피 몇몇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각주로도 설명하고 또 붉은 글씨로 강조하기도 하고 아예 소단원 제목을 이런 그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그 교과서 저자들이 왜 동북항일연군이랑 팔로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그 출처와 함께 분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조 여부 그리고 이제 서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굳이 이런 것들 그 동북항일연군이랑 팔로군에 대해서 쓸 거면은 아주 소략하게 그냥 그 한국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은 1930년대 이후에 무장투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학생들 입장, 학습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뭐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이후 무장투쟁은 제 생각에는 뭐 조선의용대, 뭐 한국광복군을 비롯한 한 4개 정도 군부대만 알아도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만약에 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이제 그 전공 관련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대학교 가서 공부할 것이지 그 쓸데없이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점을 또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항일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공산당의 항일 게릴라 부대로 구성은 중국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동북방면에서 운영이 되었고 팔로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주력 부대 중 하나로 화북방면에서 운영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마오쩌둥이 국공합작 때 만든 군부대죠. 그런데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든가 팔로군에 대해서 서술한 교과서들이 일부가 있고 이거를 하나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인데 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이번에 취소 처분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균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동북항일연군이랑 팔로군도 학생들한테는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이제 구성 분석과 현행 교육과정의 그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그 교육과정은 2권으로 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 1은 근대 이전과 근대 초기 그러니까 전근대 중심이죠. 그 다음 한국사 2는 일제강점기와 현대 즉 근현대사 중심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한국사 2가 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근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냥 편의상 나눈 거 외에는 이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대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근대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8% 상승, 근대 초기는 8% 하락, 근대 후기는 5% 하락, 해방 이후는 5% 상승.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북한사에 대한 서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1공학서부터 5공학까지 그 다음에 이제 6공학 이후 6공학 이후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이전 교과서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추가되면서 조금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결론 2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구종에 대한 분석인데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선사시대의 분량이 너무 대폭 감소되었다. 두 번째,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을 하면 이것을 이제 좀 높은 점수로 반영을 해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있지만 반대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거나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적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한국 전근대 군대사를 비롯해서 통사적인 서술이 필요함에도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시대 및 왕조별로 각각 다른 저자들이 분담하여 집필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밑에 제언을 좀 해보자면
일단 집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고 각 시대별로 박사학위 이상 전공자들이 집필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 대표 교수 뭐 이제 몇 명,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교사들이 집필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면은 항상 매번 교과서의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2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는 우리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상임이사시기도 하고 육사구국총 동지회 회장이시기도 한 최종대 오늘 좀 이상합니다. 최종대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종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마지막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건물 안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는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서 정리위원회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군에서 어떤 그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못마땅한 거 한번 이래저래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그것을 디펜스하는 게 제 업무였어요. 뭐 제주 4.3 사건, 여순 11구 사건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역사 전공자는 아니고 정치학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이 교과서 문제도 한번 다뤄봤어요. 교과서 관련해서 두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 대선 있을 때인데요. 2012년도에 당시 그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분을 어떤 분이 소개해서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군 부대 특강을 다녀보고 느낀 게 뭐냐. 저희는 그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만든 국사를 교육을 하니까 병사들이 아 이런 거 처음 듣는데 하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 지나가시는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국사 교과서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초장에 안 하고 나중에 하시다가 당신이 탄핵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 벌떼같이 달려드는 역사학계. 여기 역사 전공자들 오늘 제가 초빙했습니다만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저 나름대로 있지만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2년 전이네요. 현직 국방장관을 장낙성 대표와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5.18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그해 6월 말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좀 제대로 되게 해달라 하는 첫 번째 당부사항과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군에 관련된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연구해서 교육부에다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 ROTC들이 2년 4개월 근무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11월 달부터는 취직이 될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지도 않아도 되니까 후보생 신분으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간 OBC를 이수하도록 해서 임관 후 2년 만에 제대를 하면 취업이나 복무기간 면에서 좋다.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장관께서 힘들게 저희가 북경에서 갔습니다마는
뭐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을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교과서 9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과연 군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그거를 우리 군 선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맨 위에는 뭐냐 하면 이 공산권에서 어떻게 자유민주 진영을 자기네 세력권으로 넣느냐 하는 그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 국사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군사 분야에 대한 내용, 그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책 제안하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2003년에 제가 군사편찬 연구소에 오니까 교육부에서 앞으로 군사편찬 연구할 때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세요 하고 내려온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5.16 군사혁명을 5.16 군사정변으로 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관에게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이랬더니까 뭐 울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겁니까? 그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답을 안 합니다. 예. 그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출범했을 때 세 가지의 세력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김무정과 김무정을 비롯한 그 중국에서 넘어온 세력, 그 다음에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에서 넘어온 세력, 남한에서 넘어온 남노당 세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련파들은 뭐냐? 공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복속을 시키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이제 6.25 전쟁이고 베트남 전쟁 같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이었죠. 그럼 두 번째 있는 건 뭐냐? 아니다. 그 자체의 공산주의 세력이 봉기를 해서 체제를 전복하는 게 좋다. 이게 박헌영이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광복 후에 남노당의 공세, 뭐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뭐 이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시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졌어요, 자기들이. 이것은 박헌영은 미식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숙청이 됐고, 그 다음에 소련파도 김일성만 살아남고 군사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은 전쟁에 졌다고 아주 혹독하게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들이 국민당하고 싸워서 이긴 수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으로 어떤 그 상대방을 공격하면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갔더니 그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공산주의 전략이라고 이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딱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상황이다. 자멸하길 바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표 중점 방향은 뭐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치 중립적이고 누구나 타당할 수 있는 객관성이 충족돼야 하고,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사실에 기초한 내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나올 때는. 그렇지 않고 지필자 주관이 너무 반영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읽어보니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발표해 준 분께 좀 현행 교과서를 좀 가혹하게 공격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비슷한 입장이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교과서 문제가 많아요. 구성 내용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결국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평가해보고 우리가 현주소를 판단한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왜곡, 편향, 누락 요소가 발견이 되면 수정 보완해야죠. 안 하는 것은 시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대, 계층, 지역 이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교과서를 집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과서 읽어보고 혹평을 한다면 운동권 교재입니다. 운동권 교재에 여러분들 아들, 손자들 보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운동권 교재입니다. 예. 삼국시대 말이죠. 뭐 수당 전쟁에 이긴 거,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한 거, 신라가 뒤늦게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거, 그리고 후삼국 때 군사 지도자 역할 뭐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수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 아까 우리 김명희 교수가 얘기한 대로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다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기백 선생, 변태섭 교수의 역사책으로 배울 때는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고토수복을 해야 된다. 북방위협에 대한 군사제도, 거란과 거란족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무신정권 출범, 몽고족 침입, 그리고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원정한 내용도 한 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20만이 가까이 왔는데 그 여러 가지 온 명분 중에 하나, 저 자식들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 괴롭혔다 이게요. 물론 태풍 때문에 일본은 상륙하지도 못하고 극복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웅연합군 가는 바람에 우리는 골병 들었고 나중에 일본에 침략하는 빌미가 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뭐 여기 다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만 고려의 왕건이 왕조를 창립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 그 전에는 신라의 육성만 성이 있고 왕족만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건을 비롯한 고려의 시조들은 모든 그러니까 천민을 빼고죠. 천민을 빼고는 전부 성을 주겠다. 그래서 뭐 경주 김씨만 있다가 나중에 전주 김씨도 있고 광산 김씨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략 고려 초에 시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조는 뭐냐? 모든 국민이 글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종 임금을 올리려고 뭐 세종이 한글 창제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창업 개념이 억불숙류, 4대 결혼, 예? 그 다음에 민본 덕침이다. 예, 그래서 민본의 핵심이 뭐냐? 모든 국민들이 문자를 해석하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한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만든 게 한글인데 이거를 그 당시는 교재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으니까 또 식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글을 알면은 뭐 자꾸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무시하고 안 가르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의 통치 이념이었다는 겁니다. 한글을 만든 게. 또 한 가지는 고려시대에는 문과만 과거 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무과도 과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3군부라고 뒀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복궁 앞에 보면 옛날 지금이죠. 정부 종합청사에 있던 거기에 3군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 3군부가 요즘 말하면 뭐 안보 종합기관인데요. 거기 건물 3개 있던 것이 지금은 그 하나 청원당의 육사에 와 있죠. 뭐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변사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뭐 대책회의죠. 대간 대책회의 같은 거예요. 변방에 대한 것을 대비한다. 이재용 선생님 맞습니까? 비변사가 맞아요? 예.
변방에 대비하는 비변사예요. 그리고 도성과 지방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고 각종 훈련과 군역 제도, 축성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또 외란 호란시 왜 우리가 졌느냐, 또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리고 군대화시 군제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됐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비변사 하나만 예를 들죠. 앞에는 비변사가 삼포외란 중종 때 생겼는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대원군의 개혁에 가면 비변사를 폐하고 뭐 삼군부를 재등장하고 뭐 이런 게 나온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앞에 교과서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 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김병희 선생 비변사는 시험이 안 납니까? 납니까? 출제돼요? 네.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책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뭐 저보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이런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어요. 네. 일제시대에는 뭐 의병, 독립군, 광복군 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군대를 운영했느냐.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단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차 일본 경제협력을 추구할 때 35년간 일본이 조선에 2개 사단을 운영하는 돈이 얼마 들었느냐. 그게 약 100억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억 불을 전두환 대통령께서 야 너희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렇게 막아줬으니까 2개 사단을 35년간 운영한 돈을 우리에게 뭐 협력해줘라 이 요구한 근거가 됐어요. 예, 그런 적인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군정 때도 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소군이 주둔하고 국방병력에 창설하고 남북 협상에 결렬을 해서 공산 좌파들이 도전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뭐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왜냐? 이게 좌파나 공산주의들이 우리 남한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걸 뭐 안 하려고 그런 거지. 그건 그 이상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군 창설하고 병력제도, 무기 장비, 좌파 축출하고 뭐 국군부대 월북한 거, 미소의 남북한 부사정책 비교한 거 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은 20만인데 우리 10만이 안 됐잖아요. 잘. 예. 방공 포로 석방 그리고 대통령의 전쟁 지도 전후에는 선진국의 원조 군 인력과 장비로 전후 복구한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왜냐? 뭐 그런 거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박정희 정부 때도 말이죠. 장기 집권에 저항한 거 뭐 있을 수 있죠. 예, 있는데 4.19 발생하고 5.16 이후에 어떻게 하는 문제, 베트남전 참전하는 거 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아까 누가 했듯이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6.25에 우리가 참전했던 보험과 그 다음에 미군의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면도 있는데 아주 좌파적인 시각으로 써놨어요. 방위산업을 시작한 거, 자주국방 추진선언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옆에 국방부 건물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종합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밑에 글씨 써놨냐면 자주국방이라는 큰 글씨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군원을 받지 않는 게 자주국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계엄 상황의 군의 역할이나 국방예산제가 상대적 감소 박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그 상한학교 우등생들을 졸업 전에 전부 초청했어요. 6명씩 불러서 그 이제 차 한잔하고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보내셨는데 7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사 1등 졸업하는 생도 보고 지금 국방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그 국방예산 중에 육군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셨어요.
생도가 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물쩍을 하니까 유영수 여사께서 아이 그 어려운 걸 왜 생도들이 질문해서 어렵게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때 31에서 32, 3 됐습니다. 국방 예산에 약 3분의 1을 군이 썼습니다. 그 중에 육군이 60%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군이 국가 예산의 20%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말기 어떻게 되는 하면 국방 예산이 10에서 15%를 줄었습니다. 10에서 15%를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예산에 육군 예산이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해공군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박영일 총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육군의 실무자들은 그 가이드라인인 뭐 60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50 몇 퍼센트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오히려 총장님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야 그걸 너무 우리가 고집하지 말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군이 자꾸 운영비를 줄여가면서 뭐 국방을 했다 하는 거는 해야죠. 그리고 한국방위 한국화 이거 조성대 장군이 잘 만드신 용어인데 이거 좋은 슬로건이 있죠. 한국방위 한국화라고 하는 이게 자주국방에 더 진일보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어떤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과서를 읽어보고 수록 내용을 이뤘는데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평가입니다. 어느 한 교과서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만 나라 국자를 파자하면 파자해서 이 교과서에는 이게 네모낸 것을 성곽이라 하고 창과줄을 무기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은 성곽과 무기로 되고 군대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무기로 정벌하는 것이고 국가 존남은 정복이냐 피정복으로 결정된다. 군사력은 국가의 정벌 수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건 국자는 말이죠. 영토 국민 주권을 모은 겁니다. 그럼 주권이 뭘로 보호됩니까? 저기 창과자입니다. 군사력으로 주권이 보호됩니다. 여러분들 주권이 뭐예요? 술 먹는 권리입니까?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위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권위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고 권력 대통령을 국민들이 겁내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혼내주니까 겁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의미하는데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군대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수단을 애쪽처럼 이상하게 표현해놨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느 한 9개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의 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게 군대인데 교과서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삼국시대에 수당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을지문덕과 연결서문 양만춘의 공적을 많이 교육을 했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거의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외침에 대한 대비는 유명한 권력자가 아니고 민중의 힘으로 방어했다 이런 논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기억이 아주 허술하게 돼 있어요. 신라의 삼국통일도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김병희 선생이 매수성 기벌포 얘기하는데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투기입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신라가 후발 국가로서 강대국이 된 거는 화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김유신이라고 하는 파워 엘리트가 열심히 일한 거, 물론 외세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 때 여러 가지 후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군사적 직권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이겼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황산벌과 평양성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희극 박중헌인가 뭐 하는 희극 배우가 나와가지고 웃기는 황산벌 전도를 희극화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과서에 들어가요? 예?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교과서에 저 사람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쟁은 참혹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5천의 결사대가 다 죽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예. 그리고 은근히 보면 전쟁은 지배층의 요구에 의해서 피지배층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 혐오층만 잔뜩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가 있는 것도 굉장히 약술로 되어 있는데 석영을 중시하고 거기에 많은 군사를 배치했다는 것도 안 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세 차례 여진족의 위협이 증가했을 때 서희, 강조, 강감찬, 윤관이 공격을 했는데 뭐 이것도 제대로 기술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신 체제가 된 것도 당시 그 무인들이 뭐 핍박받는다, 무시당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행위를 했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무신들의 비행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하층민들이 반란 저항한 것도 무신 지배 때문이라고 하는 식이 많습니다. 예. 그 밑에 아까 몽고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뭐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5년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6개 2호 예병 현공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부 부처 중에서 병조가 군사 업무를 담당했지요. 했고 비변사도 설치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과를 하게 된 그 내용도 서술해야죠. 예, 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비변사 운영에 대한 건 전혀 앞에는 소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다음에 북방으로부터의 침입을 당했던 것은 경제력이 미비해서 상비군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일공이 10만 양병을 했는데 그 당시 10만 양병을 할 나라의 경제력이 없었다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예, 뭐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했고 그 병자호란 처절하게 패배한 것도 적의 의도와 전술을 전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패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말에 이제 개항한 이후에 신식 군대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말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을 신식 군대로 만들 때 프러시아의 소련을 데려왔습니다. 프러시아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귀족 출신인 메켈 소련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여러 가지 그 서양의 선진 뭐 무기체계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누구인지 아세요? 소위가 왔습니다. 소위 호리모더가 왔어요. 제시훈련밖에 더 가르치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시식화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 청일전쟁 뭐 일본의 침략 야역에서 우리가 했다. 우리가 못나고 무능해서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같이 개입을 했는데 일본은 약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경복궁을 그냥 하루아침에 포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주권 국가입니까? 예. 그 우리는 아예 힘도 못 써요. 못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그 청일전쟁 때 뭐 제대로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고 그저 일본의 침략 야영만 요구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러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영향하에 들어갈 때 또 일본군이 고종 황제가 있는 덕수궁을 그냥 점령했습니다. 예,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건 뭐냐? 뭐 의장 수준, 경호 경비 수준의 군대밖에 없으니까요. 예, 군대 없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무기력합니다. 예, 군사력 갖추지 못하면. 근데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병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해놨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의병이라는 사람들의 역량은 정규군 일본군에 대항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뭐 의병의 주력이 직결해서 서울을 진공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식의 뭐 기계는 해놨습니다만은 뭐 제대로 능력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독립군, 광복군도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침소봉대가 된 거 아닌가. 예. 중경 임정의 광복군은 중국의 지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 뭐 그 뜻은 매우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자유시 참변 때 우리 독립운동들이 좌우로 대립해서 거의 뭐 다 괴멸됐습니다. 예, 다 괴멸됐습니다. 뭐 국내 진공 일본군 그 당시에 200개 사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선군이 한 2,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예, 국내 진공 광복군 연대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 뭐 그런 내용은 없고 뭐 했는데 빨리 광복이 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당시 실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또 일본군의 조선 통치, 뭐 공고 분위기 뭐 이런 거는 맞죠. 군 출신이 다 총독을 하고 자치와 자율적으로 체제를 운영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거는 그래도 우리가 외교관하고 군대만 없지 화폐도 조선은행군을 운영했습니다. 뭐 경찰도 뭐 중요한 간부야 일본 사람이었습니다만 다 한 정도는 됐어요. 예. 미 군정 때 뭐 미소군이 분할 정령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미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관한 반면에 소련군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충실한 점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분할 점령은 미군 측에 더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남북 간의 군 참설에 관한 사항도 거의 서술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러면 왜 생기느냐 생각해 보니까 교과서를 쓰는 그 지필진에 군사에 관한 걸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군은 미국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만은 미군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육군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0분의 1로. 예. 그러니까 한국에 뭐 바로 철수해버린 거 아니에요. 49년도에. 예. 미군은 2차 대전 때 군대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육군이. 예. 이런 실정이었죠. 그 다음에 좌파들이 그 반정부 폭동사항도 제대로 흡수를 안 했습니다. 예. 뭐 그것은 결국 좌파의 반국가적 행위를 은닉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좌우 진영 간의 충돌 사건을 논쟁 삼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3 사건, 여순 사건 때 군내 좌파들이 노출된데 이런 내용도 서술되지 않았고 한국군 대대장 2명이 부대로 병력을 데리고 월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군사력 건설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공산군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돼 가지고 전쟁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핀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 뉘앙스가 보입니다. 이제 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좀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 공산군의 침략 전쟁이라는 의미를 은근히 약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한 이후 미국의 대정책 변화를 제대로 애치선 선언만 해서 좀 나쁜 말로 하면 북한의 침입을 유인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은 그렇게 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쟁 발발하게 된 책임이 미국에도 상당히 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북한이
침략했을 때 유엔이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하고 했을 때 권고를 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술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전쟁간에도 보도연맹이 보호하고 계도한다는 좌파 경력자들을 경찰이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북한 쪽에 협조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한 별도로 인설한 그런 내용들인데 뭐 노근이 사건, 견산 사건 등 이런 문제 중에서 피해 입은 사람만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후복구 문제도 한국의 주요 기업 육성이 정부의 특혜에 의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전후복구하면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줘서 뭐 했다. 그게 거기 왜 나옵니까? 물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뭐 전후복구하면서 미국의 기술, 식량, 피복 이런 거 생산하면서 육성된 건 맞지만은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써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6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군사 정별이다 이거죠. 그리고 헌정 중단됐고 한일 협정도 비상계엄 선포 후 체결했다. 아니죠. 비상계엄은 그 해제한 다음에 결정이 63 사태가 64년도에 생기고 협정 체결할 때는 계엄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군사혁명을 군사정변으로 비하하면서 군출신에 의한 국가 발전을 경시했다. 한일 수교는 식민 지배를 사과하지 않아 국민 반대 속에 강제 추진했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 위주로 기록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 각서도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한 식으로 그걸 의미를 두고 한미 간의 대등한 관계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가 더 있는데 1.1 사태, 후방지역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대한 공세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 납치나 8.18 도끼 만항 등 미국 간의 충돌 사건도 아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상세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국가의 중요한 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좀 그때그때 기술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는 주변의 환경이 강대국 간의 각풍장임을 항상 인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자주국방, 방위산업, 한국방위 한국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것을 굉장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중화공업에서 거기서 기계공업이 발달되니까 우리 스스로 한국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11.6 발생 시 국가이익 극복하는 데 대해서도 아주 삐딱하게 써놨죠. 예. 뭐 군이 유신체제 이후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주역이라고 강조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 진압 시 발생한 피해는 군의 일방적인 과오라고 써놨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아무리 뭐하지만은 대항하지 않는 국민에게 어떻게 군이 총기를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평상시에. 예, 그리고 그 군의 국가 경제에 기여도도 서술하지 않고 PK 활동 등 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국위 선정을 위한 군사활동이나 군 출신 지도층의 노력도 완전히 폄하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 뭐 이런 거나 내고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뭐 한 10여 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교도소 간 사람이 4명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 4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교도소에 간 사람이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간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또 가게 되니까 5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런 사진을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예? 그 젊은 저 학생들에게 대통령 마치고 교도소에 갔다. 이거는 역사 아는 사람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삼성에서 말이죠. 93년도에 삼성이 우리나라 대사관 있는 나라는 거의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의 교과서를 전부 모아서 한국 부분을 전부 번역해서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에서 그 나라들이 한국 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록한 걸 봤어요. 제가 뭐 딴 건 다 제목을 못 하는데 그 미스컨셉션 뭐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93년도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노력을 안 했는지 뭐 6.25 전쟁 이후 5.16 때까지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아직 못 살고 형편없는 나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나라에 우리 국방부 출신 무관은 뭐 했으며 외교관은 뭐 했고 외교관 중에 외교부 공무원도 있지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뭐 했느냐? 제가 이렇게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쯤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모아보면 교과서의 군 관련 내용이 역사 교육의 목표 중점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군사력은 국권을 수호하고 체제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침략을 항쟁을 극복한 상무정신이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민중이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예. 그 다음에 왕조 시대 체제 수호를 위한 특수한 인사 및 군사 제도 내용이 제대로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6조의 관리들을 중에서 병조는 병조 판사가 따로 했습니다. 예. 이제도 민주화 시대지만은 군 인사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체제 중심에서 관심 갖고 따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군 출신 어느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신 게 그렇다고 그래요. 뭐 군에 다 진급하려면 자기 집안이나 자기 주변에 유명 인사를 통해가지고 소위 진급운동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 군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히 나무라셨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다른 분은 모르는데 그것은 뭐냐? 이 왕조시대 때부터 해오는 병조, 군 인사에 관한 독특한 성을 염두에 둔 거죠. 또 왕조시대에도 말이죠. 도성을 중심으로 한 강화도, 개성, 그 다음에 수원, 남한산성에는 다 친위 왕족 같은 사람을 군사지휘관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수방사, 특전사, 보안사 뭐 중요한 사람 보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식군에 창설하거나 군제 개혁을 했는데도 제대로 못하니까 부작용만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군대를 잘못 다루면 군사 주권을 상실한다. 예, 외세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제시대 군 관련 사항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 활동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권 회복에 기한 바도 있지만은 좀 일부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주류인처럼 되어 있어요. 미 군정 시기에 좌파 공세에 대응하고 정부 수립을 위한 국방경비대 운영의 내용도 아주 부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군대를 만들 때 고충, 6.25 전쟁 지도, 전후 복구 시의 군의 역할이 굉장히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가 군을 정치 수단화해서 경제적 이익 추구 등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군이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체제수호 활동 피해는 군의 오직 일방적인 가호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정말 여론화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요구를 하느냐? 첫 번째, 한국사 교육을 통해 군사 관련 사항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여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사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는 광복, 분단, 전쟁, 발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어 세계 지위별로 상이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 어느 한편에 편향된 내용이 국사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교과과정 개편 시 한국사 교과의 학계, 연구기관, 관련 부서, 교육기관이 참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물론 역사 전공 학부 중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뭐 경제 분야를 쓸 때는 경제 분야에 바른 사람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사의 군 관련 사항 중에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이 되어 있거나 누락 요소가 발견 시에는 정부 담당 부서의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장관 한 사람분이 얘기했더니 뭐 우리가 교육부에 공문도 보냈지만은 말빨이 안 먹힌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협조 회의를 해라. 국방부하고 교육부가. 원래 지금 사관학교 설치법에 보면 사관학교 교과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기화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의제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반복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담당 부서는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군사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서 요구해서 상호협의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집필 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군사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교육자나 연구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재원 선생님 맞습니까, 총장님? 또 얘기가 나올 수 예, 나올 수 있습니까? 저게 저렇게 시도했던 게 예,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가 예. 그때 저걸 시도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젊은데 예. 그때는 역사학자들이 하고 예. 이 현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따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은 예.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현대사 학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아, 그런 문제 있겠네요. 예. 하여튼 그 제가 박근혜 후보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다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5.16이 군사 정변이다. 예, 뭐 학술적으로 한다면 쿠데타를 번역할 때 정변으로 번역하긴 합니다. 예, 4.19는 혁명으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5.18로 바꾸고 한국전쟁은 우리가 한국전쟁이라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야 코리안 워라 하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하자. 4.3 사건은 폭동이란 말을 빼고 여수 반란 사건도 반란을 빼고 8.15도 해방에서 광복으로 대구 12.1 항쟁을 폭동으로 하고 저는 대구 11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비슷한데 저게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뭐 경상도에서 해서 저걸 폭동이 됐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을 과거에는 뭐 원래 혁명이나 전쟁은 교전단체가 인정이 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브먼트다. 그 다음에 쇄국이란 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문을 닫았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자. 창씨 개명은 일본식 성명 강요. 12.12 사태는 결정 못했습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주라고 하는 말은 시기별로 구분해서 쓰자. 청나라 때는 만주, 중공 체제가 됐을 때는 만주라고 쓰면 싫어하는 놈이죠. 중국 동북 지방이라고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제가 발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지정 토론하신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